네모난 침대에서 일어나 눈을 떠보면 네모난 창문으로 보이는 똑같은 풍경. 네모난 문을 열고 네모난 테이블. 이 노래의 가사처럼 현대의 모든 공간은 직선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바꿔보면 직선도 곡선의 일부분이죠. 그리고 지금 산업화, 도시화의 물결에 묻혀버린 곡선의 아름다움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신이 만든 가장 아름다운 선. 시대를 초월해 예술가들에게 찬미의 대상이었던 선. 휴식과 안정을 느낄 수 있는 치유의 선. 세상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곡선의 힘을 만나봅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의 선이 존재합니다. 직선과 곡선. 여러분에게 두 선은 어떤 이미지인가요? 현대에선 짧은 시간 내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직선을 편리함과 효율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흔히 직선은 직관적, 남성적, 엄격한 이미지를 나타내죠. 반면 곡선은 우아하면서도 부드럽고 유연하죠. 곡선은 자연의 선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건축가 가우디는 직선은 인간의 선이고 곡선은 신의 선이다라고 표현했죠. 사람들이 인식하기에 똑바로 곧게 돼 있는 게 직선, 그리고 휘어져 있는 게 곡선. 이게 다들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넓은 의미로는 직선이 휘어져 있는 곡선의 한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곡선 중에 특별한 게 하나의 직선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넓은 의미로는 곡선 안에 직선이 포함이 되는 거고요. 우리 주변을 보면 원래 모든 게 거의 곡선이었었는데 문명이 발전하면 사람들이 이제 아파트를 짓고 도로도 직선으로 뚫고 이렇게 직선으로 바뀐 것 같아요. 아주 간단한 예를 들면 모든 생명체가 낳는 그 알을 보면 알이 사각형인 경우는 없죠. 다 타원형이고 곡선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인간의 발바닥이 곡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만 킬로미터를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곡선이 뭔지 아세요? 임산부의 배, 이 곡선. 이걸 보면서 사람들은 생명의 원초는 다 곡선이라는 걸. 스페인의 위대한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 그의 작품들은 개성이 뚜렷하고 독특한 것으로 유명하죠. 모든 건축물을 곡선으로 설계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직선과 각이 절대적이었던 기존 건축의 개념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던 가우디. 지금은 세계인의 사랑을 받지만 당시에는 기괴하다는 평을 받기도 했죠. 그리고 곡선을 사랑했던 건축가는 가우디뿐만이 아닙니다. 예로부터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건축물들은 곡선을 활용한 디자인이 많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구의 나이 46억 년. 이렇게 긴 시간이 만들어낸 자연의 곡선에는 엄청난 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기 직선과 곡선이 있습니다. 어디서 공을 굴려야 더 빠르게 내려올까요? 잘 보셨나요? 동시에 공을 떨어뜨렸지만 곡선의 공이 더 빠르게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밀은 사이클로이드 곡선,
중력을 이용해 빠르게 움직이는 거죠. 독수리가 공중에서 사냥을 위해 땅으로 낙하할 때도 사이클로이드 곡선을 그리며 내려오고, 물고기의 비늘 역시 둥근 사이클로이드 구조입니다. 롤러코스터의 내리막길이 휘어진 까닭도 빠르게 내려오기 위해서죠. 이러한 사이클로이드 구조가 건축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중력을 이제 요 사이클로이드 면에 수직인 부분하고 요 흘러가는 부분하고를 이렇게 쪼개쓸 수가 있는데, 요 쪼개지는 부분이 결국 얘가 가속돼서 얼마나 빨리 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힘을 분해했을 때 이쪽으로 분해되는 힘이 가장 많이 나타나도록 나온 곡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속을 가장 빨리 할 수 있어서 이제 가장 짧은 시간에 떨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렇게 돼 있던 힘을 이쪽 방향, 즉 요 사이클로이드 요 면의 방향으로 분산을 시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다리에서도 아치를 이렇게 만들었을 때 중력이 이렇게 작용하면 이걸 이쪽 방향과 이쪽 방향으로 분해해 주는 게 훨씬 커서 이제 힘을 분산을 시킬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얘가 다른 거보다 튼튼하게 버틸 수 있다, 이런. 요약하자면 효율적으로 힘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 이를 통해 우리에게도 익숙한 아치 구조가 탄생했죠. 위에서 가해진 힘은 아치의 양방향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로써 어느 한 지점으로 무게가 집중되지 않고 힘이 분산되기 때문에 구조상 아주 강한 안정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2000여 년 전에 지어진 거대한 건축물이 여전히 우리의 곁을 지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계 최대의 석조 건물인 판테온 신전은 총 5천여 톤에 이르는 천장의 무게를 기둥 하나 없이 버텨냅니다. 지붕을 둥그런 돔 형태로 설계해 힘을 고루 분산시켰기 때문이죠. 이 역시 곡선이 낳은 걸작 중 하나입니다. 일찍이 우리 선조들 역시 곡선을 지혜롭게 사용했죠. 목조 건물인 한옥은 빗물에 취약하기 때문에 지붕의 기와를 곡선으로 만들어 빗물을 빠르게 흘려보냈습니다. 부드럽고 우아한 곡선의 기와, 그 속에는 조상의 지혜가 담겨져 있었던 거죠. 천년의 세월도 견딘다는 전통 한옥. 그 아름다움 속에는 또 어떤 곡선이 숨겨져 있을까요? 여기 한옥을 되살리는 이가 있습니다. 전통 목공 기술을 가진 목수, 대목장입니다. 현재는 단 3명만이 그 명맥을 잇고 있죠. 잡아 당길 때 뒷다리 번쩍 들었다가 발이 놓으면서 연그지게. 중요 무형문화재 74호 최기영 대목장.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으로 등재된 최기영 대목장은 조선시대 숭례문을 축조한 도편수 최유경의 후손입니다. 안동의 봉정사 극락전, 정읍의 내장사, 경주의 월정교 등 수많은 국보급 사찰을 그의 손으로 되살려냈죠.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전통 한옥 보존에 매진하며 아름다운 한옥의 곡선 위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다고 말하는 그. 그렇다면 그가 말하는 전통 한옥의 아름다움은 무엇일까요? 자연의 곡이란 말이에요. 자연의 곡. 즉 말하자면은 멀리 저 높은 산을 바라볼 때 높낮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잖아. 그와 똑같은 이치를 가진 것이 한옥이란 얘기야. 우리가 이렇게 얼핏 볼 때에도
참 시각적으로 볼 때 아름다운데 우리 몸이 느낄 때도 상당한 유익하고 상당히 좋은 점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멋과 시각적으로 보는 멋과 몸으로 느낄 수 있는 맛이 어우러진 집이 한옥이고, 그것이 이 옛날에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음양의 조화, 즉 음양의 이치에 맞는 건축물이다. 저마다의 멋을 품은 한옥. 그중 눈여겨볼 만한 건물이 있습니다. 국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 국보 18호 부석사 무량수전. 화려한 기교나 장식이 없는 간결한 이 건물이 완벽한 아름다움에 실제로 꼽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게 옛날에 전통 용어로 항아리 기법, 배 흘린 기법, 배가 부르고 그 아래로 흘렀다고 해서 배 흘린 기법이에요. 그거는 고려시대 때 많이 이루어졌던 일들이에요, 그게. 그리고 곡선이라는 것은 이렇게 반듯하면은 뭐든지 수평이 되면 양쪽이 이렇게 처져 보이잖아. 이렇게 처져 보여요. 이게 수직선을 맞추더라도 위로 양쪽 귀가 이렇게 올라가 줘야 눈으로 시각적으로 이렇게 볼 때는 아, 이게 반듯해 보이지. 반듯하게 수평을 보고서 집을 지어 놓으면 이렇게 날개가 처져 보이는 거라, 눈으로 볼 때는. 이게 시각적인 기법과 실질적인 기능적인 기법이 틀리죠. 부석사 무량수전은 절제된 곡선미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평면이 오목거울처럼 휘어져 있죠. 위나 옆에서 봐도 처마선이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건물의 가운데보다 귀퉁이 처마 끝을 더 튀어나오게 처리한 안월이고, 건물의 양끝 기둥을 다른 기둥보다 약간 높게 세우는 귀솟은 기법을 통해 건물의 양끝이 아래로 처져 보이는 착시 현상을 막아냈습니다. 우리 건축이 지니는 참멋의 본보기라 할 수 있죠. 곡선의 형태는 시대별로 달라도 그 설계의 목적은 비슷합니다. 사는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녹아있죠. 깊은 처마가 있으면 여름에는 그늘이 지고 겨울에는 집안까지 햇빛이 들어옵니다. 직사광선을 막고 추위와 더위를 완화시키죠. 기능과 멋이 공존하는 우리의 한옥. 당시에는 밝혀지지 않았던 곡선의 과학 원리를 선조들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연을 닮은 집을 지었던 거죠. 이 조화지, 이 길이도 크기도 전부 건폐율에 따져서, 건평이 크고 집이 크면은 웅장을 대로 같이 따라가 줘야 되는 거야. 대량도 그렇고 소량도 그렇고 무슨 태량도 그렇고 전부 석가래도 크기가 한자 반짜리 기둥에 들어가는 석가래의 굵기가 있고 두 자짜리에 들어가는 석가래 굵기가 있고 앞뒤로 빠지는 게 있단 말이야. 그게 전부 계산해 보면 가구의 구조와 공간의 구조가 이거 맞춰줘야 된다는 거야. 이게 이 초화지도 그냥 이렇게 봐서 놈들 저 궁궐이나 이런 자 그리는 것처럼 흉내만 내면은 지금 말씀하신 그 꼴이 되는 거라. 그러니까 어우러짐을 근본으로 했던 조상들은 집을 지을 때도 계산된 선이 아니라 축적된 심미안으로 주변 경관과 가장 잘 어울리는 곡선을 택했습니다. 반면 현대 도시의 모습은 자로 잰 듯한 직선입니다. 그 속에서 전형적인 모습을 탈피한 곡선들은 더 특별하게 여겨지기 마련입니다.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은 철을 사용해 얼마나 섬세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수직으로 늘어선 곡선은 감탄을 자아내죠.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건축물로 꼽히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도 등재됐는데요. 하지만 처음부터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1887년 착공이 시작되며 엄청난 혹평이 쏟아졌죠. 역사적인 건물이 많은 파리에 우뚝 솟은 철골 구조물에 대해 파리의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독설로 유명했던 프랑스 전통문학가 레옹 블루아는 진실로 비극적인 가로등이라 칭했고, 대문호인 모파상은 철사 다리로 된 깡마른 피라미드라 비난했습니다. 이런 혹평 속에 한때 해체 위기까지 겪었던 에펠탑. 하지만 완공 후 파리의 상징이자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로 우뚝 섰죠. 비난을 최고의 찬사로 바꾸며 에펠탑 효과라는 말까지 탄생시킨 건축물. 그 아름다움은 300m 높이로 상승하는 곡선에 있습니다. 바람의 힘을 이겨내기 위해 탑은 곡선으로 만들어졌죠. 이처럼 아름다운 곡선은 정형화된 도시의 이미지를 희석시킵니다. 사람들에게 익숙함과 편안함을 주죠. 그래서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랜드마크는 곡선의 형태가 많습니다. 오늘날 실내 경기장으로 쓰이는 스타디움, 즉 돔구장은 고대 로마 시절부터 널리 쓰이던 건축 양식이 현대까지 이어진 경우입니다. 기둥이 없기 때문에 공간 활용이 편하고 많은 인원을 수용하기에 적합하죠.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상징하는 금문교 역시 예부터 사용되던 아치 구조가 현대에도 활용된 경우입니다. 거대한 다리를 짓는데 곡선 구조만큼 좋은 것은 없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상의 다양한 곳에서 심미안을 자극하는 곡선을 만나볼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곡선의 편안함을 느끼고 매료되는 걸까요? 곡선 그 자체로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해바라기 씨앗의 나선 구조, 미의 전형인 밀로의 비너스, 태풍의 눈에서 발견되는 나선형 곡선은 모두 황금 비율입니다. 이런 이유로 곡선은 학자들에게 탐구의 대상이었습니다. 파스칼은 곡선 연구에 푹 빠져 치통도 잊었고, 철학자 니체는 모든 진리는 휘어져 있다며 곡선을 찬미했죠. 아름다움의 비밀을 간직한 곡선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매료시켰습니다. 그리고 자연이 만들어낸 가장 아름다운 곡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인간입니다. 인체의 곡선은 시대를 초월해 예술가들의 찬미의 대상이었죠.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복합예술센터. 연습실에서 국립현대무용단 소속 최수진, 성창영 무용가를 만났습니다. 올 하반기 동서양이 결합한 창작극을 선보일 두 사람. 한국 무용과 현대 무용, 두 세계가 무용수들의 몸 안에서 만납니다. 팔, 사위나 호흡 등 한국의 미가
이번 공연에서 극대화될 예정이라는데요. 희로애락을 언어가 아닌 몸의 선만으로 표현해내야 하는 춤. 무용에 있어 인체의 선은 관객에게 다가가는 중요한 표현 수단입니다. 무용수는 다양한 움직임으로 관객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죠. 네, 아무래도 근데 한국 무용은 이제 굴림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움직임 자체는 사실 굉장히 오랜 숙련을 통해서 나오는 어떤 폴드브라기 때문에 저희 현대무용수들한테는 그렇게 쉬운 작업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되게 파워풀하고 되게 직선적이고 어떻게 보면 바깥으로 내뿜는 그런 에너지로 많이 춤사위를 했다면 이번에는 힘을 굉장히 빼고 그다음 손끝도 굉장히 굴림이 많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되게 많은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 무용에서 나오는 팔의 선이나 이런 건 보면 단전에서 이 호흡에서부터 나오는 반면에 현대 무용하는 무용수들은 대부분 이 육감적인 거나 본능적인 그리고 그런 필에 인해서 좀 그런 감각적으로 움직이는 반면에 한국 무용에서 나오는 이런 곡선 그리고 움직임들 팔의 움직임들은 대부분 이 단전에서부터 시작이 다 된 거라고요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인체의 선을 살린 동작을 살펴볼까요? 동작은 현대무용에서 되게 기본적으로 웜업을 할 때 할 수 있는 동작인데요. 서클링을 사용을 해서 상체를 크게 원을 그린다고 생각을 하고 몸을 돌려주시고 그다음에 풀리에 다리 밴드가 들어가면서 점프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상체의 커브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동작입니다. 1, 2, 3, 4, 5, 6, 7, 8, 2, 3, 4, 5, 6, 7, 끊임없는 곡선으로 이어지는 춤사위. 그 곡선의 조화가 편안한 아름다움을 빚어냅니다. 아무래도 이제 선천적으로 뭐 유연하신 분이나 팔다리가 기신 분들은 되게 유리한 부분이 많죠. 아무래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선들의 어떤 확장과 그리고 공간의 어떤 질감을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저희 몸 선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크게 그리고 길게 보여줄 수 있다는 건 아무래도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현대 무용과 한국 무용이 결합된 창작 안무는 어떤 느낌일지 함께 감상해 볼까요? 아름다운 꽃이 만개하듯 두 사람의 몸짓을 통해 피어나는 선. 선의 이미지에 따라 그 감정 상태가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그렇다면 두 무용수에게 곡선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사실 발레를 오래 전공을 했었어서 이제 발레야말로 굉장히 보여지는 선들이 아름다워야 되고 명확한 그 선이 가지고 있는 테크닉을 해줘야지만 훌륭한 무용수가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그 선에 대한 어떤 집착 그런 것들이 좀 되게 강하게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전공을 바꾸고 현대무용으로 와서는 그 선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떤 무용수로서의 곡선의 움직임을 생각한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곡선의 움직임을 정말 좋아하고 특히 그 곡선의 움직임이 최고의 매력이라고 하면 끊임없이 빨려 들어가는 매력이 있어요. 자연을 담고 신미안을 자극하며 세상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사고를 열어주는 곡선.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런 곡선의 아름다움을 잊어버리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산업화입니다. 빠른 도시화는 자연의 속도를 이겨버리고 인간은 기계의 속도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면 점점 삶의 패러다임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직선이 나쁘고 곡선이 좋다 이런 게 아니라 문제가 뭐냐면 원래는 이제 우리 삶의 많은 패러다임이 곡선주의 패러다임이었는데 이런 모든 거를 전부 다 직선으로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곡선의 길도 직선으로 뚫어서 빨리 가게 만들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각도나 방향보다는 속도를 더 중시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을 직선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직선주의라는 잣대에 비추었을 때 여기 안 맞는 거는 다 안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곡선의 느림과 여유가 그 삶의 어떻게 보면 나태나 게으름, 어떤 부정적인 역기능으로 판단하면서 이제 안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의 선이라 불리는 직선이 유행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두 차례의 전쟁과 산업혁명으로 세상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실향민과 노동자들이 대거 도시로 몰리며 도시 계획을 통해 좁은 땅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시는 효율적인 직선으로 설계됐고 사각형의 성량값을 연상시키는 아파트와 빌딩들이 들어섰죠. 산업의 방식도 변했습니다. 기계식 공장이 들어서며 대량 생산 시대가 열렸죠. 이윤 창출을 위해서는 빠르고 편리한 직선이 유리했습니다. 만들 수 있는 디자인이 한정되며 IT 기기도 자연스럽게 각진 형태를 따랐죠.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우리의 삶은 빠르게 직선을 닮아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곡선으로 회귀하고 싶은 사람들이 하나둘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그동안 이제 엄청나게 빨리 달려왔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날 달리다 보니까 내가 어디로 가는 거지?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빨리 달려야 되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생각해 본 거예요. 모든 행복이 그 목적지에 있는 줄 알고 달려왔는데 목적지에 있지 않고 목적지로 가는 수많은 간이역의 행복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직선으로 달려가던 속도를 점점 각도가 중요하고 방향, 내가 어디로 달려가는지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이제 직선에서 곡선으로의 그 삶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이런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곡선의 의미를 반추하게 만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현대인의 곡선에 대한 그리움은 일상의 물건들부터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천천히 달리는 자전거는 여유로운 곡선을 표현하기에 가장 좋은 도구죠. 그리고 여기 멋과 개성을 지닌 커스텀 자전거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자전거와 달리 100% 수작업을 통해 탄생하는 곡선 자전거. 왜 이런 디자인을 만들게 된 걸까요? 제일 첫 번째는 신미성입니다. 그 기능 위주의 달리기만 하기 위한 자전거들이 이제 가장 효율적인 형태를 가지면서 너무 기능 위주로만 그 진화하다 보니까 이제 그 반대 급부에서 좀 더 신미성과 그 더 커스텀하기 좋은 형태로 그리고 더
아름다운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곡선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앉아 보시고 이거 지금 수리차 들어온 자전거인데 곡선 자전거는 마치 모터사이클처럼 무게 중심이 낮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달릴 때는 그 시야가 일반 자전거보다 훨씬 넓죠. 이렇게 달리기 위주의 땅만 쳐다보는 자전거랑 좀 잡고 있는 것도 되게 안정적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안정적인 곡선 프레임은 어떻게 탄생할까요? 핸들링 할 때도 훨씬 편하고. 일반적인 자전거와 달리 곡선 자전거 제작은 손이 많이 갑니다. 알루미늄이나 스틸 소재를 휘어내는 과정, 단순해 보이지만 탑승자의 신체 사이즈나 요구에 따라 곡선의 크기가 달라지는 정밀한 작업입니다. 이렇게 탄생한 곡선 프레임은 확연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죠. 일반 자전거들은 페달링을 가장 효율적으로 해서 힘을 완벽하게 전달하기 위한 도구라면 크루즈 자전거는 조금 더 직진성과 그 달리는 즐거움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그 형태가 가속에는 유리합니다. 근데 순간적으로 순발력을 가지기에는 좀 불리한 면이 있죠. 근데 이제 형태적으로 아치형 곡선이다 보니까 조금 더 프레임의 견고함이라던가 그 진동을 상쇄하는 스타일 같은 것, 기능 그런 것들은 이제 훨씬 더 좋다고 볼 수 있겠죠. 곡선 프레임을 짜맞추는 것도 까다로운 공정입니다. 직선의 다이아몬드 프레임과 달리 조금만 각도가 빗나가도 다시 프레임을 제작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하나의 곡선 자전거가 완성되기까지는 약 3주 정도의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게 하나 더 있죠. 다운 튜브가. 일반 자전거는 이렇게 거기서 바로 얘가 이렇게 가죠. 이렇게 삼각형이 되고 그 다음에 뒤에 역삼각형이 되는 거죠. 얘는 가운데가 사각형에 가깝죠. 그리고 이제 그 스윙암이 이렇게 뒤쪽으로 드롭아웃이 연결되고 이거는 이 형태들은 여러 가지 형태들을 이런 디자인의 기초는 곡선이 많이 가미된 클래식 자전거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곡선 자전거가 사랑받는 이유이기도 하죠. 유행하는 전체 흐름을 보면 아무래도 내가 자전거를 타고 갈 때 그 내가 보여지는 실루엣, 사람이 예전에 말을 타고 달릴 때 그런 실루엣을 달리는다는 의식 그 개념에서는 항상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달리는 게 아니라 좀 멋있게 달리고 싶고 그리고 내가 달리는 모습이 스타일 있게 멋있게 보여지는 것이 중요하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이 탈 것에 대한 아무리 두 바퀴라도 좀 더 스타일리시하고 또 보기에 아름다운 자전거가 유행하게 됐지 않았나. 여기 곡선의 아름다움에 푹 빠진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울림이 좋고 변하지 않는 자작나무에 스피커의 유닛과 울림판을 탑재하는 작업이 한창인데요. 원래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눕혀놓고 해야 되는데 눕혀놓고 해도 돼요? 네. 아름다운 스피커를 제작하는 주인공은 박성재 씨. 왜 이런 디자인을 택했을까요? 구가 좋지만 스피커나 악기를 구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될 수 있으면 곡선이 많이 들어간 자연스럽게 그런 울림통이 좋은 거죠. 스피커도 그렇게 만들면 좋은데 그렇게 만드는 순간 손이 많이 들어가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세워놓기도 힘들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대량 생산에 불리해져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오디오 업체들은 스피커를 네모나게 만들죠. 스피커 유닛을 네모로 감싸면 소리도 각이 집니다. 이 각이 많을수록 고운 소리가 나지 않죠. 하지만 스피커를 곡선으로 만들려면 많은 시간과 정성이 필요합니다. 스피커 본질에 충실하자는 생각에서 나온 곡선의 디자인. 마치 하나의 예술 작품 같은데요.
건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아이디어의 결정적인 제공자는 따로 있다고 합니다. 와이프가 네모난 스피커는 그만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예쁘대요. 나 거실에 이렇게 냉장고만한 네모난 큰 게 있으면 보기 싫고 자기는 싫다. 여자들은 그런 거 싫어한다. 좀 이쁜 거 한번 만들어봐라. 인테리어에 좀 도움이 되는 걸로. 그래서 제가 그래? 알았어.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이제 스피커 디자인에 대한 공부를 좀 하기 시작했어요. 주로 이제 혼자서 독학으로 인터넷 막 그 전문가들이 쓴 글도 찾아보고 근데 내린 결론이 이게 네모나게 만드는 게 오히려 좋은 게 아니구나. 근데 네모나게 만들면은 세워놓기도 편하고 만들기가 쉽거든요. 나무판이나 이제 이런 걸로 이렇게 박스를 만들면 되니까. 그래서 만드는 거지 사실은 스피커가 네모날 필요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어요. 이렇게 완성된 원통형 스피커는 유려한 디자인에 보는 재미는 물론 따뜻하고 풍성한 울림까지 전달합니다. 곡선이 전하는 아름다운 선율을 한번 감상해 볼까요? 우리도 미처 알지 못하는 사이 생활 속 다양한 곳에서 직선을 곡선으로 되돌리려는 이른바 곡선 회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일고 있죠. 요코하마시에 흐르는 이타치강. 콘크리트 제방을 쌓아 직선으로 정비했던 하천을 복원. 악취가 진동했던 강물을 시민들이 즐겨 찾는 생태 하천으로 되살렸습니다. 지난 5월 전주시에도 유사한 사례가 등장했죠. 독특한 생김새의 도로. 직선이었던 도로를 구불구불 곡선 도로로 변경한 첫 마중길입니다. 그 설계자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자동차보다 사람, 콘크리트보다는 생태의 도시, 직선보다는 곡선의 도시를 지향하고 싶었다는 유현준 건축가. 일단은 그 현대 도시들이 대부분 다 도로라고 하면은 다 어디론가 이렇게 빨리 가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잖아요. 그래서 직선으로 되고 차선수도 상당히 넓게 만드는 쪽으로 지난 5, 60년 동안 계속 발전이 해왔어요. 근데 정작 그렇게 되면은 사람이 이동하는 사람만 늘어나고 그 거리에서 어떤 행위가 일어나는 장소성이 없어지게 되거든요. 황량한 전 지역 앞 도로를 바꿔 도시의 첫인상을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이 지역으로 저희가 요청을 받은 거예요. 예. 지금 이게 저희 주변 환경입니다. 여기가 전주역이고요. 이용객이 뭐 6,500명 정도 돼요. 연 이동 작년에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100만 명 인구 그 관광객이 들어왔다고 들었는데 그 여기서 내려서 보통 여기서 택시를 타고서 그냥 딴 데로 가세요. 그 한옥마을 같은. 하지만 도로 디자인을 변경한 뒤 많은 변화가 일어났죠.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저희가 조성한 첫 마중길이고요. 일단 안 보이던 커피숍들이 많이 생겼고요. 그 말은 이제 사람들이 이곳에 머무르려고 한다는 거죠. 그걸 바라볼 경치가 생겼으니까 그 가루 뭐 컨테이너로 만든 커피숍도 생기고 딴 인테리어 고쳐서 만든 커피숍도 생겨났고요. 어떤 거는 갤러리하고 같이 생겨난 것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거기 주유소가 하나 있는데 그거는 팔려서 곧 거기 호텔이 들어선다고 들었고요. 이곳이 예전에는 거기 보면 모텔이 몇 개 있어요. 근데 그 정도의 상권이었다가 이제는 전주역에서 내리는 그 외부 관광객들이 정주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생기는 거죠. 그 사람들이 거기 머무르게 되면은 그 사람들을 위한 상업시설들이 아마 그 옆에 또 생겨날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런 변화가 이제 시작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8차선 도로를 6차선으로 바꾸고 중앙에 폭 20m의 광장을 조성했습니다. 또 자동차의 속도를 줄여 안전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 기존 직선형 도로를 완만한 곡선으로 바꿨죠.
그 요시노부 아시아라는 분이 쓴 책이 있어요. 건축의 외부 공간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분이 거기서 이 도로를 직선이 아니고 곡선으로 만들게 되면은 그 차량의 속도가 다운되고 주변의 인도가 더 좋아진다. 뭐 이런 얘기가 그 책에 나오거든요. 그건 이론적으로도 이미 그 옛날에 나왔던 얘기고요. 그거를 적용한 사례가 그 서울의 이화여자대학교 앞에 상권 길이 있어요. 그 옛날에 그 4차선 도로가 이렇게 갔던 곳인가요? 근데 거기가 1차선 도로로 바뀌고요. 2차선 도로였는데 거기가 1차선으로 바꾸고 약간 꼬불꼬불하게 만들었어요. 원웨이로 만들면서 그런 게 좋은 사례가 하나 있고요. 유사한 사례로 국내에 또 하나 있다면은 광화문 광장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16개 차선인데 6개를 줄여서 12차선으로 줄여서 66으로 바꿨거든요. 광화문 광장의 가운데에다가 이제 기다만 광장을 만들었죠. 근데 그게 이제 절반의 성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6차선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건너가지지가 않습니다. 6차선이라는 도로는 한참 동안 신호등을 기다렸다가 사람이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그곳은 안 가고 그게 제대로 징검다리 역할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는 제가 조사한 바로는 대체적으로 3차선 이하였을 때 그게 잘 건너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만든 것도 사실은 3차선으로 만든 거죠. 근데 그걸 사실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중간에 그 한전 박스 때문에 생겨난 아일랜드들이 있잖아요. 걔네들이 징검다리 역할을 해서 오히려 한 2차선, 1차선 같은 느낌이 나요. 그래서 그 중앙의 천마중길 광장으로는 훨씬 더 손쉽게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다 도시에서 차선 폭을 줄여서 그거를 시민들이 정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주는 게 대체적인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게는 일상 속 물건에서부터 크게는 삶의 방향성까지 우리로 하여금 곡선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게 했던 시간. 당신에게 곡선은 무엇입니까? 모든 선이 다 곡선이고요. 그다음에 조금 넓은 의미는 직선이 아닌 선은 모두 다 곡선이고, 하지만 사실은 아이들이 낙서하듯이 그리는 선도 곡선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곡선들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곡선인 경우도 많이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곡선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 자연계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 그게 이제 곡선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역의 사자성어를 보면 물극필반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사물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반전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여곡절 파란만장하다가 이런 체험이 누적되면 어느 순간에 양적 축적이 질적 반전을 일으키면서 이제 엄청난 창의력의 스파크가 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도 곡선의 의미는 체험의 누적, 축적이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그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힘이 저는 또 곡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우직지게 돌아가는 길이 더 빠른 길일 수 있습니다. 직선으로 질주하는 속도를 멈추고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의 시간은 잠시 쉬어가는 곡선에서 비롯됩니다. 너무 빠르게만 달려온 지금, 세상을 다르게 보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시간이 아닐까요?